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살짝 조정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매크로 지식을 쌓으면서 멘탈을 지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 경제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통의 경우 내년 경제 전망 안 좋다. 이게 거의 대다수인 것 같고요. 또 가끔은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최근 한 3, 4년 전에 있었던 경제 전망을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21년도 12월 말이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21년도에는 코인 불장, 주식 불장, 심지어 부동산까지 불장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배가 부르고 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아니고요. 한국의 경총에서도 기업의 53% 정도가 내년 경영계획 기조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현상 유지를 하겠죠. 53%나요. 이거 확대 경영이나 긴축 경영은 뭐 거의 숫자가 비슷하니까 퉁치기로 하고 나쁘지 않겠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기억나시겠지만 주식 뭐 폭락했고요. 코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테라루나의 뭐 FTX 사태로 폭락했고 심지어 부동산마저도 폭락을 하면서 매우 달랐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2년 말에는 어떤 전망이 나왔을까요? 22년도가 최악의 해였던 만큼 23년도 별로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겠죠. 안 그래도 보통 안 좋다고 하는 판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조차도 23년도 경기 침체 온다. 심지어 기사 내용을 보면요. 23년도 3분기에 경기 침체 딱 올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까지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내년 23년도 얘기입니다. 1%대 경기 침체 터널에 들어가서 리세션의 공포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3년도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는 해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크립토에 봄이 찾아왔는데 여느 봄과는 약간 따뜻했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도 말에 예상했던 24년도 전망은 또 어땠을까요? 보통의 경우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23년도 12월에도 지금 안 그래도 뭐 인플레, 고물가에 뭐 금리 인상 많이 하는 시점이어서 내년에 이거 더 물가 튀는 거 아니야? 뭐 가시밭길을 많이 우려했던 것 같고요. 또 23년도 12월 말에 청룡열차 탄 세계 경제. 야, 이 오래된 요새 이런 말 안 쓰죠. 롤러코스터 탔다고 하는데 아무튼 추락을 막을 안전판은 하면서 24인이 경제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24인이 한국의 뭐 대충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 뭐 레이 달리오나 뭐 하워드 막스나 이런 분들이었어요. A급 석학들이었는데 24명 중에 21명이 올해보다 경제 흐름은 아무튼 나빠진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4년 우리 어땠나요? 경제는 사실 미국만 좋았던 건 있죠. 근데 뭐 한국이나 다른 데는 안 좋았지만 미국도 사실 지표가 좋았던 거지. 경제가 좋았다? 실물 경제는 좀 떨어졌는데 지표 관리를 잘 해서 뭐 참 여러 가지 전략을 쓰면서 아무튼 겉으로 보기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무튼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약간 반대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25년도의 전망은 어떨까? 근데 이건 기사를 뭐 많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대략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올까? 한국은 이제 진작 망했고, 너 아직도 미국 주식 안 하고 있어? 또는 뭐 비트코인 안 하고 있어? 뭐 이게 주류 의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미국의 GDP 얘기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2.8%로 24년도 예상이 된다. 미국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예외주의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지속될까? 24년 12월 30일 기사였는데요. 지속된다가 이 기사의 요점입니다. 보시면요. 이 빨간색이 미국의 GDP거든요. 24년이든 25년이든 아무튼 기타 경제 선진국 아무리 해도 미국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가 이제 일반적인 현재의 예측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25년 말이 될지 26년으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덜커덩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비단 뭐 반감기발 뭐 4년 효과 이것뿐만 아니라
그게 왜 나왔는지를 공부하는 게 저는 매크로의 거시경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너 아직도 미국 주식 안 하고 있어? 아직도 탈출 안 했어? 이게 이제 현재 일반적인 형태인데 제가 예상컨대 25년도 분명히 폭등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6년 즈음으로 갈수록 폭락도 분명 찾아온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돈을 찍어내는 마술 램프가 있는데요. 이걸 내가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적절하게, 겸손하게, 건전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폭락 같은 건 안 오겠죠. 그러나 국가조차도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탐욕에 의한 폭락은 한 번씩 이렇게 덜커덩, 덜커덩 하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크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조정에 싱숭생숭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또 여쭤보실 수 있겠죠. 25년도 하반기에 그럼 진짜 이때는 알트 불장 완화 보통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 아니고 알트를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알트 완화 그리고 뭐를 보면 돼?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ISM 지수 혹은 PMI 지수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의외로 이게 알트코인의 정점과 매우 일치하는 걸 보고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좀 놀랐는데요. 자, ISM 그러니까 여기 구매자들의 Purchasing Manager Index라고 해서 PMI 지수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나 ISM, 구매자 관리 지수, 이렇게 제조업 지수, 이렇게도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개 업종에 400개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특히나 구매자들, 구매 관리자들, 경기를 누구보다 알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은데 막 자재를 사놓고 재고 쌓아두면 완전 회사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민감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제조업 좋아질 것 같아, 안 좋아질 것 같아를 하고 있고요. 역사도 굉장히 오래돼서 이게 좀 신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50을 넘어가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50 이하면 경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 왜 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의 불장,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알트랑 더 일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197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PMI 지수를 한번 다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50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했었죠. 여기 위에 있으면 아무튼 경기가 좋았다. 그리고 아래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팬데믹 사태나 닷컴 버블 이런 게 이제 요 밑에서 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빼꼼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정확히 언제일까요? 한번 가만히 제가 하나 일일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확히 21년 4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21년도 4월은 비트코인의 정점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정점이었어요. 이때 들어오신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확히 일치를 하더라고요. 이때 64.7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볼록한데 여기는 어디 구간일까요? 조금 길긴 하지만 4년마다 반복이 되죠. 정확히 17년도 10월 달이 가장 높았습니다. 60.8로 물론 이게 이제 조금 18년 초로도 미뤄지고 이러긴 하지만 가장 피크는 아무튼 60.8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피크는 언제였나요? 이제 어렵지 않죠. 13년도 12월. 그러니까 4년마다 불장이 온다는 게 알트코인의 불장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가장 높았을 때가 13년도 12월에 57.3을 PMI 지수가 찍었을 때, 이때가 알트코인의 불장이었더라. 어렵지 않죠. 앞으로 25년 언제가 되면 이게 또 알트코인과 좀 일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 그냥 무의식적으로 항상 들었던 얘기가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뒤에 정말 최고점,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알트코인의 최고점 정점이 이때쯤 온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1년 반감기 후 1년은요. 13년도 한 번만 데이터가 있었고요. 17년과 21년도는 반감기 후 1.5년 후에 아무튼 가장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말과 조금 비슷하냐면요.
금리 인하를 시작한 후에 1년 정도 뒤가 가장 좋다. 이 말과 비슷하거든요. 사실 이게 똑같은 시기를 서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반감기는 24년도 4월에 있었죠. 금리 인하는 24년도 9월 달에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다 25년도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 말인즉슨 왜 이렇게 뒤로 가야 좋아지느냐? 결국 유동성의 효과, 금리 인하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는 한참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뿌렸다고 해서 바로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ISM 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크게 올라간다는 말은요. 결국 이 유동성의 효과가 쫙 퍼뜨려지면서 정말 모든 자산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갔다. 지금 아까 ISM 보셨지만 400명의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약간 뭐 전체 제조업을 판단하는 분들이 다 좋은 것 같아. 그분들 아주 밑에 있는 모든 산업까지 물 들어온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알트코인도 어떻습니까? 비트, 뭐 이더, 뭐 솔라나의, 뭐 에이다의, 뭐 메이저 코인들 말고요. 완전 말단에 있는 코인들까지 유동성의 효과가 미쳐야지만 이 알트코인이든 ISM 지수가 피크를 찍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의 효과는 1년에서 1년 반 기다려야 된다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서 좀 더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ISM 지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트코인과 얼마나 동조화가 돼 있고 이거 언제 오르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제가 동조화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이제 저희 채널에 종종 등장하는 라울팔 이분은 매크로만 보는 분입니다. 예전에 골드만삭스에 오래 있었고요. 이분이 처음에 이런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제가 왜 ISM 지수를 가져오지 의문을 가졌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는데 자 하얀색이 ISM 지수입니다. 19년도부터 나타냈고요. 이 주황색이 노란색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입니다. 자,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덜 올랐다.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알트코인의 이제 대장격, 뭐 대표격으로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과 이 ISM 지수가 거의 일치를 항상 합니다. 19년도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20년도에 크게 오르죠. ISM 지수도 오르고 이더리움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유동성의 효과가 정말 말단까지 다 미쳤다는 뜻입니다. 21년도에 날아가다가 이제 동반 하락을 해요. 그래서 같이 지지부진하다가 자 이제 라울팔의 경우는 하얀색을 이렇게 빼꼼 올렸죠. ISM 지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이 말인즉슨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팍 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이거 오르긴 하는 거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행동을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락이 이더리움을 24년 12월 말에 107만 개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락이 지금 이더리움으로 뭐 재미를 봤다, 수익을 얼마 벌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블랙락도 지금 축적하는 단계지 이더리움으로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근데 블랙락은요, 분명히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다음은 RWA의 세상이 온다.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들의 행동을 볼 때 이더리움은 ISM 지수가 오르면 이더리움 지수도 오르고 블랙락의 행동을 볼 때 결국 25년도는 이더리움의 해가 오겠구나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나는 이더리움 모르겠고 알트코인 알려줘. 그래서 라울팔이 이렇게 알트코인으로도 자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찐 알트코인들, 뭐 이더리움보다도 더 낮은 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진짜 알트코인의 비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 다 포진해 있는 지수다 보니까요. 아까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게 막 날뛰기를 합니다.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ISM 지수와 이 노란색 알트코인이 뭐 대략 일치는 하지만 여기는 막 ISM 오르는데 얘는 또 막 떨어지고 있고 막 오르고 하죠.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쌍봉을 찍고 알트코인이 쌍봉을 찍고 떨어지다가 이제 ISM 지수와 함께 별로 안 좋은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ISM 지수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언제 오르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자료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에 뭐 자료를 좀 보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누적되는 금리 인하 효과 해서 사실 이분은 코인 공부하시는 분이 아닐 겁니다. 그냥 매크로를 연구하는 분인데 우연찮게 ISM 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왜 ISM 지수를 봐야 되고 언제 오르느냐. 자, 이분은 금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자, 24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연준 기준금리 벌써 0.1%나 인하를 한 것 같습니다. 1% 정도 인하를 한 것 같습니다. 100bp를 인하를 했는데, 자, 시작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24년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현재 100bp 정도 인하를 했구나. 5.5% 정도 됐는데, 현재 한 4.5% 정도 가 있죠. 자, 시작점은 24년 9월이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경험적으로 이분들은 통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1990년도부터 지금 통계를 가져왔죠. 경험적으로 6에서 12개월의 시차가 있다. 무슨 시차가 있냐면요. 금리를 떨어뜨리고 나면 그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효과가 ISM 지수를 크게 올리는데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즉, 금리 인하 떨구고 한 1년 정도 후에 ISM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더라. 정점을 찍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24년도 9월에 금리 인하 시작했죠. 그러니까 좀 뒤에 온다고 했었죠. 유동성 효과가. 25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진정 효과가, 즉 유동성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코인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라울팔의 지표와 매우 유사한 견해를 지금 통계적으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SM 지수는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6에서 12개월 시차를 두고 반전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자, 데이터를 쭉 가져와 봤는데요. 이 주황색이 ISM 지표입니다. 지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페드의 기준금리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기준금리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떨어지니까 제가 근데 타원형을 약간 기울여 놨죠. 바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니까 조금 뒤에 올라가죠. ISM 지수가 붕 하고 올라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인하하니까 ISM 지수가 조금 뒤에 붕 하고 올라가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니까 한참 뒤에 ISM 지수가 막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 2008년도에 아마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위기를 겪은 이후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니까 그 뒤에 쭉 올라가더라. 바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6에서 12개월 뒤에 올라가더라. 이때도 있네요. 금리를 팬데믹으로 인해서 금리를 다시 거의 뭐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리니까 조금 뒤에 붕 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네요. 자, 이제 최근으로 한번 와보면 지금 금리 인하를 떨어뜨리는 시점이죠. 지금 24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덜 떨어뜨린다. 25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결국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ISM 지수가 올라갈 거다. 뭐 라울팔도 그렇고 미래에셋 증권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의 이건 통계입니다. 의견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면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물이 들어오는 시점이 결국 금리 인하 후 뭐 12개월 잡으면 내년 뭐 9월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참 4년 반감기 사이클이요. 기가 막히게 잡아놨다는 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감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록입니다.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뭐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매크로 유동성 보충 수업이고요. 그러나 유동성 외에도 분명 비트코인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유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에 예치된 재무부 잔고, 여기를 이제 카드 돌려막기 잔고라고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특히나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을 때, 즉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때 있는 거 가지고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 잔고가 바로 재무부 잔고. 이제 전 세계 그 미국의 시장에 이제 돈을 뿌리는 현금을 뿌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약 좀 많이 채워놨죠. 그래서 0.8조 달러 정도를 이렇게 채워놨는데 이게 현재
길면 약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잔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입이 끊겼어. 수입이 끊기면 돈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있는 걸로 써야 되는데 요게 이제 버틸 수 있는 맥시멈 한도가 뭐 6월 중순쯤 됩니다. 이걸 X 데이트라고 해서 요거 넘어가면 정말 디폴트 나오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언제까지 버티느냐? 1분기만 버티고 좀 끝났으면 이게 잘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끊겼고 협상이 결렬됐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잔고를 쓰면서 미국 경제가 유동성으로 버티겠죠. 그래서 이 재무부 잔고를 TGA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쓰면서 1쿼터를 생각보다 잘 버티면서 그러니까 국채 발행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유동성이 1분기는 줄어드는 게 맞지만 이 잔고를 쓰면서 의외로 선방할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협상이 딱 됐다. 협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직후는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뭐 23년도에도 한번 그런 예가 있는데요. 자, 부채 한도 합의가 23년도 5월 말에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채워 넣는 거거든요. 카드 돌려막기 했으니까 돈을 채워 넣어야겠죠. 그러면 시장으로 가야 할 유동성이 TGA를 채워 넣는 대로 가니까 유동성을 흡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23년도 뭐 6월 막 SEC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뭐 솔라나 에이건 폴리다 뭐 증권이다 하면서 공포를 줬던 거 기억나시죠? 뭐 이런 사이클을 알아서 좀 더 효과적일 때 공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6월 중순에도 별로 코인 가격이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요거를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잘 협상이 완료가 된다면 채워 넣어야겠죠. 그래서 연준의 지급준비금으로 TGA 카드 돌려막기 한 걸 채워 넣으니까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재무부 통장으로 들어간다. 시중에 별로 유동성이 돌지 않겠죠. 그래서 뭐 2분기 정도의 보릿고개가 한번 올 수는 있겠다. 이게 뭐 협상이 너무 뒤로 미뤄지면 뭐 3쿼터 뭐 약간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릿고개가 한번 분명히 오긴 오겠다. 이런 생각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잘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복습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서도 특히나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식이 너무나도 올라 버렸죠.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연준 부채 항목이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 이게 연준의 이제 지급준비금이고요. 이 주황색이 그리고 TGA가 아까 그 재무부 잔고 이거 RRP라는 게 뭐 영레포라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 두 개로 그 제니 렐런이 마술과 같은 유동성 장난을 치고 있다. 고금리고 뭐고 이걸로 유동성으로 지금 주식을 끌어올렸다. 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 다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마법의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RRP 영레포는 뭘로 조정을 하느냐? 채권으로 조정을 합니다. 채권을 사고 파는 걸로 유동성을 조절하고 자, 재무부는 현금으로 조절한다. 이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그냥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요. 이게 만약 잔고가 올라간다. TGA가 올라가고 잔고가 RRP 잔고가 올라간다. 유동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요. RRP로 들어오고 TGA로 들어온단 말은 얘네들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오르면 아무튼 얘네들이 올라가면 시장에는 안 좋아요. 유동성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23년도 6월부터 이 까만색이 TGA 재무부 잔고잖아요. 이게 분명히 올라가면 유동성이 안 좋다고 했는데 왜 23년도, 24년도 내내 주식이 좋았던 거냐? 좀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렸어요. 자, TGA는 올랐지만 심지어 고금리였고 양적 긴축까지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자, 이게 RRP 이제 영레포라고 하는데 요거를 끌어다 쓰면서 고금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유동성을 여기서 공급을 한 겁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빵꾸가 났습니다. 엄청 많았었죠. 그러니까 TGA를 채워 넣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서 이게 이제 다 시장에 유동성으로 공급이 된 겁니다.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니 델런이 이런 마술을 쓰면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유동성을 뒤에서 막 이렇게 특히 단기채, 장기채 장난을 쓰면서 RRP에서 엄청 땡겼었다. 이래서 유동성이 마르지 않아서 고금리였지만 주식이나 코인이나 엄청 올랐구나. 근데 지금
뭐 불행스럽게도 이거 다 써버렸어요. 지금은 영래포에서 쓸 게 없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는 TGA 잔고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차서 요만큼 이제 버틸 뭐 돈이 남았다. 이제 요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결국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는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된 전략을 쓴다고 했었죠. 특히나 이분이 하고 싶은 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제한으로 국채, 즉 빚을 발행을 하고 싶다. 근데 건전하게 발행을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무제한으로 나 돈 찍게 해줘.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테더와 같은 회사가 결국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 즉 빚을 누구보다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테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국가들 필요하고 또 하나 비트코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좋아서 이 트럼프가 막 띄우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무제한 국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빚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비단 팔지 않더라도 대차대조표 안에서 이게 플러스 되는 효과가 점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빚을 줄여준다. 플러스를 시켜줘서 반대로 성장,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AI를 포기 못할 것이다. 요 세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테더 걱정 글쎄요.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과 AI도 25년도에 한동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적당한 예전 말씀드렸지만 강달러도 지금은 좀 용인을 하고 있고 적당한 뭐 중금리도 뭐 나쁘지 않겠다. 적당한 인플레까지도 허용을 하면서 요거 하려고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AI의 25년도 전망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25년도 하반기 유동성의 불장을 기다리자. 잘 기다립시다. 결국 금리 인하를 하든 아니면 제닛 앨런처럼 교묘하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든 그 효과는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뒤에 그리고 첫 금리 인하 후 1년 정도 후에 통계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어떤 조정과 공포가 오더라도 돈이 풀리는 그날까지 구석구석 미치는 그날까지 잘 버텨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